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수천 미터 아래 빛 한 점 없는 영원한 어둠 속을요. 그 차갑고 고요한 해저 바닥에 어쩌면 인류의 미래가 걸린 보물이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같은 핵심 광물들이 무슨 감자만한 돌멩이 하나에 꽉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또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바로 그 광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비용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심해의 보물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더 메탈스 컴퍼니, TMC라는 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이 꾸는 원대한 꿈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위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류는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 이 심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게 희망일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 못할 무언가일지 그 거대한 도박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더 메탈스 컴퍼니, 일반적인 광산 회사랑은 뭐랄까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산을 깎는 대신에 태평양 한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0마일 떨어진 곳을 보고 있어요. 클라리온 클리포톤 해역이라는 국제 수역의 바닥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채굴하려는 게 바로 다금속 단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닷물 속의 금속 이온들이 아주 천천히 마치 진주처럼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자연산 합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연산 합금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단괴 하나 안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은 물론이고 전선에 쓰이는 구리까지 아주 고농도로 들어있는 거죠. 이 회사 CEO인 제라드 베런이 미 하원 위원회에서 한 증언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이 해저 단괴에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육상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핵심 광물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육상 매장량보다 더 많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솔직히 좀 허풍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CEO의 발언이니까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잠재 매장량에 대한 과학적인 추정치가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파괴적이냐면 기존 시장의 룰을 완전히 그냥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시장의 룰을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고순도 니켈 시장은 인도네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니켈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거고 반대로 배터리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술이 가진 파괴적인 힘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꺼내온다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수중 진공청소기를 상상하시면 좀 쉽습니다. 진공청소기요? 네, 원격으로 조종되는 로봇 채집기가 해저 4,000m 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골프공이나 감자 크기인 이 단괴대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연결된 긴 파이프를 통해서 해수와 함께 배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육지광산처럼 폭약을 쓰거나 땅을 막 파헤칠 필요가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자원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 강대국들의 거대한 힘겨루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전쟁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현재 바테린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포함해서 핵심 공급망은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공, 재련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입니다.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이걸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미국 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국방이나 첨단 산업이 멈춰설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해채굴이 미국의 비밀병기처럼 떠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발굴이라는 행정명령이 나옵니다. 심해 광물 자원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라. 사실상의 속도전 지시였던 거죠.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밀어준다면 거의 다 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더메탈스 컴퍼니는 지금쯤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다면 주가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진 않았겠죠. 바로 여기서 현실의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정치적 순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넘어야 할 법적, 국제적, 그리고 환경적 허들이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크게 세 가지 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의 복잡한 허가 절차입니다. 미국 내 절차요? 네. 더 메탈스 컴퍼니가 국립해양대기청 NOA에 탐사 면허를 신청했고 NOA도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NEPA라는 아주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대중의견 수렴 기간도 거쳐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첫 번째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두 번째 장벽은 뭔가요? 두 번째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국제법의 회색지대죠. 국제법이요? 네, 채굴하려는 곳이 미국 영해가 아닌 국제수역, 즉 공해입니다. 이건 마치 주인이 없는 거대한 공터와 같아요. 누구나 와서 둘러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에 대한 건축법이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아, 규칙이 아직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 규칙을 정하는 곳이 바로 국제해조기구 ISA인데 상업적 채굴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수년째 논의만 하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기업에 채굴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외교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 남아있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아까 진공청소기 비유를 들었지만 4,000m 아래 해저를 거대한 청소기로 긁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의 퇴적물 구름이 피어오르겠죠? 아, 흙탕물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흙탕물이 주변 수백 킬로미터로 퍼져나가면서 심해 생물들의 호흡을 막거나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천 미터 아래 어둠 속에서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온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독특한 생태계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 불확실성이자 이 사업의 윤리적 딜레마 그 자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더 메탈스 컴퍼니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군요. 연중 한때 913%까지 폭등했다가 고점 대비 42%나 폭락하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은 거의 밈 주식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는 정부의 발표나 규제 관련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위험은 더 명확해져요. 회사는 당연히 아직 수익이 없고 올해 첫 9개월 동안에만 9,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 기업이 초기에는 막대한 적자를 보지 않나요?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그랬고요. 이게 이 회사만의 특별한 위험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 단계의 기업에게 적자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메탈스 컴퍼니의 리스크는 좀 다릅니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사업의 존폐 자체가 허가라는 외부 변수에 100% 달려있다는 점이죠. 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군요. 네, 테슬라는 법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이 회사는 채굴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미지수인 겁니다. 1억 6,5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 결국 추가적인 부채만 유상증자가 불가피하고요.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모든 것은 회사가 이 복잡한 법적, 규제적, 환경적 허들을 넘고 심해 채굴 1호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군요.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네요. 맞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아연 같은 비중국계 재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적인 기반은 착실히 다지고 있어요. 아, 재련 기술도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심해에서 단계를 끌어올리는 것만큼이나 그걸 가공해서 실제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고순도 금속으로 만드는 재련 기술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중국 외에서 채굴한 광물을 재련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건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매우 영리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안개 속이겠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은 허가 절차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 투기성 주식에 대한 접근을 보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정치적 순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앞에 법적, 환경적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전기체와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을 지정학적 리스크 없이 안전적으로 확보하려는 혁신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국제법의 거대한 불확실성, 복잡하고 긴 국내 허가 절차, 그리고 어쩌면 지구의 마지막 원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엄청난 환경적 위험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심해의 보물을 합법적이고 수익성 있고 또 윤리적으로 꺼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좋은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는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미지의 생태계를 담보로 잡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영원히 보지 못할 현재의 자연을 파괴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